어머님, 제가 할게요. 조심스럽게 전을 뒤집으려던 제 손등 위로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뜨거운 기름 그릇이 실수로 쏟아졌습니다. 아야, 비명과 함께 손등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얼어붙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은 놀라긴 했지만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엄마, 조심 좀 하지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부엌 입구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붉게 부어오르는 손등을 부여잡고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을 틀었습니다. 아픔보다 더한 서러움과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혼 내내 저를 딸처럼 아낀다던 시어머니의 위선, 그리고 저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하며 짐을 싸던 그 순간 평생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시아버지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준호 애미가. 미쳤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모아온 것들이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가 가족들에게 행했던 모든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야, 어서 와라. 아이고, 우리 새아가 오느라 고생 많았지? 결혼 후 맞이하는 첫 추석. 남편 준호의 손을 잡고 시댁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 박 여사는 세상 누구보다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오는데 길이 좀 막혀서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최고급 한우 세트와 아버님을 위한 고급 양주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는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돈 아깝게. 너희나 잘 살면 되지라고 말하면서도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우리 민서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걸로 고른 거예요. 라고 거들자 박 여사의 눈이 가늘게 빛나는 것을 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시누이인 준이가 와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TV를 보고 계셨죠. 새아가 손 씻고 얼른 앞치마 둘러. 할 일이 태산이다. 박 여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사온 앞치마를 두르고 미리 배워둔 레시피를 떠올리며 의욕에 불탔습니다. 그래, 오늘 어머님께 제대로 점수 따는 거야?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그랑땡 반죽을 치대고 있을 때 박 여사가 곁눈질로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반죽에 두부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구울 때 다 부서져. 친정어머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시더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저희 엄마는 두부를 좀 넣어야 부드럽다고. 됐어. 요즘 것들은 꼭 말대꾸를 해요. 내가 하던 방식이 있으니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박 여사는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거칠게 다시 반죽을 버무렸습니다. 명절 내내 먹을 전을 부치기 시작하자 시누이 준희가 부엌으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새언니. 전을 왜 이렇게 태워요? 이거 조상님 상에 올릴 건데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 전 하나가 살짝 거뭇해진 것을 귀신같이 찾아낸 것이죠. 아, 미안해요. 금방 다시. 됐어요. 비켜요. 내가 할게. 엄마, 얘 데리고 뭐해? 그냥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해? 준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거나 방에서 쉬고 있겠죠. 남편은 손님이고 나는 머슴인가에 섭섭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지만 천명절이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 여사와 준희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저를 사사건건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은 봤니? 너무 싱겁잖아.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둘러? 느끼하게, 정성이 없어. 정성이 해가 저물도록 저는 부엌대기처럼 일만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지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거실의 웃음소리 아래
저를 향한 날카로운 균열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어제 미처 다 하지 못한 탕국을 끓이고 상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고된 노동의 몸살 기운까지 돌아 준호에게 누나 좀 힘든 것 같아. 약 좀 사다 줄래? 라고 속삭였지만 준호는 엄마 들으시겠다. 첫 명절인데 조금만 참아. 끝나고 내가 다 해줄게 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서운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침부터 시련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며느리라는 애가 사과를 이렇게 깎아놨어? 껍질을 아주 파먹었구나.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니? 제가 밤늦게까지 정성껏 깎아 올린 사과였습니다. 껍질이 조금 두껍게 깎인 부분이 있었지만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는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시누이 준희가 전마, 쟤 원래 저런가 봐. 어제 전 태우는 것만 봐도 칠칠 맞던데 라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깎을게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됐다. 내가 손대면 더 망쳐. 준희야, 내가 다시 해라. 넌 시집가서 저러지 마라. 아주 시부모 복장 터지게 하려니야. 년이라는 소리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며 아침부터 왜 그래 다들이라고 말했지만 박 여사는 아들에게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우리 아들 일어났어. 얼른 씻고 와 밥 먹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상처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새아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저기 부엌에서 대충 먹어 박 여사의 말에 저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거리 앞에 서서 찬밥에 나물 몇 조각을 올려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야, 이거 먹어라. 우리 사위 최고다. 시누이 남편이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하는 화기애애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멍하니 서 있는데 준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새언니, 뭐 해요? 손님들 오시는데 과일이라도 좀 내와야죠. 아, 내 몸살 기운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과일 접시를 들고 나가는데 거실에서 박 여사가 친척들에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내가 이 고생이에요. 일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낯짝은 두꺼워가지고. 준호가 아깝지. 아까와 제 손에서 과일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과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상처가 골마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어머. 저게 미쳤나 봐. 저 귀한 걸. 박 여사가 바닥에 놔둔 과일 조각들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누이 준희는 미쳤어. 진짜. 엄마가 아끼는 접시인데 라며 달려와 저를 밀쳤습니다.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서는데 부어오른 손등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빛,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준호 마누라라고, 아이고, 칠칠 맞기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무도 제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제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너, 내가 아침에 한마디 했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이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굴러먹던 계집애. 어제에 이어 또다시 들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지러워서. 뭐. 어지러워. 꾀병도 가지가지다.
내년이 지금 우리 집안 제사 망치고 꾀병을 부려?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지 못해. 무릎을 꿇으라는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죠? 인연이 지금 박 여사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준호가 겨우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해. 민서 씨 아파 보이잖아. 아파. 제가 아프면 난 죽을 지경이다. 저런 싹퉁머리 없는 년을 며느리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야 할 남편은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어물쩍거리고 있었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은 저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나갈게요. 어머님. 아니, 박 여사님. 이 집,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박 여사와 준희, 심지어 준호까지 제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 구석에서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 방으로 잠깐 오너라. 예상치 못한 시아버지의 부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은 서재로 쓰이는 듯 책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다는 시아버지는 제가 이 집에 드나들면서도 10마디 이상을 나눠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늘 묵묵히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실 뿐이었죠. 박 여사의 기에 눌려 사시는 분이라고 준호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박 여사와 준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쟤랑 무슨 말을 하려고 박 여사가 소리쳤지만 시아버지는 시끄럽다.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라는 한마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에 피가 멎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말없이 서랍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앉거라. 저는 의자 끝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 들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첫날부터, 아니, 준호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 사람, 박 여사, 이 널 못살게 굴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아버님, 변명할 생각 없다. 애비로서, 남편으로서, 시아버지로서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무능해서 내 아내 하나 바로잡지 못했고 내 자식들 그릇되게 크는 걸 막지 못했고 결국 너까지 이 고통을 겪게 만들었구나.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저 녀석도 제 애미 치마폭에 쌓여 커서 아직 철이 덜 들었다. 널 지켜주지 못할 거다. 적어도 지금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는 말이냐? 시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준호 씨도 이젠 못 믿겠어요. 그래. 나가라.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나가서 내 인생을 살아라. 대신 그냥 나가지 마라. 시아버지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살 길이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여기에는 내 시엄이라는 여자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다. 내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집안이 더 망가지기 전에 쓰려고 모아둔 것들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반격의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당장 문 열지 못해요. 라는 박 여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제 눈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 인연. 지금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제가 짐을 챙겨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 박 여사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민서야, 가지마. 제발, 이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당신 어머니한테 그만하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난 이제 당신 못 믿어. 준호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거실에서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명절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딸의 모습에 부모님은 경악하셨습니다. 차마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어 시댁일이 너무 힘들어서 며칠만 쉬다 가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 안의 내용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 여사가 저 몰래 제 물건을 뒤지는 CCTV 영상, 친척들과의 통화에서 우리 며느리 알고 보니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더라며 저를 험담하는 녹음 파일, 심지어는 준이와 짜고 저를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모의하는 대화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준이야, 내일 새아가 오면 일부러 꼬투리 잡아. 제 귀를 초장에 확실히 꺾어놔야 해.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비싼 한우 세트. 그거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바꿔치기 해놨어. 걔가 사온 건 창고에 처박아 뒀으니까. 제가 사간 한우 세트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악연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저희 친정집으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사돈어른,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명절날 제사상을 업고 가출을 합니까?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긴요. 애가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인 내가 미쳤지. 당장 준호랑 이혼시킬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박 여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희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마는 민서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우셨고 아빠는 감히 내 딸한테 라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친척이란 친척에게 모두 전화를 돌려 저를 집안 말아먹을 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준호에게서는 민서야,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셔. 너 때문에 쓰러지셨어. 제발 돌아와서 사과 한마디만 해줘 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쓰러지셨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꾀병을 부리며 상황을 조작했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악연은 즐기고도 즐겼습니다.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제 가족까지 모욕하며 남편을 이용해 저를 다시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혼. 그렇게는 안 되지. 저는 USB를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댁으로 가겠어요. 어머님께 사과드릴게요. 대신 아버님, 어머님, 준희 씨, 그리고 당신까지.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으세요. 제 마지막 진사가 될 테니까요. 준호는 그래, 민서야. 잘 생각했어. 라며 안도하는 듯 했지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걱정 마세요. 오늘 다 끝내고 올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10시 정각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박 여사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준이가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만이 평소처럼 묵묵히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왔으면 당장 무릎 꿇고 내 시어미한테 사죄하지 못해 박 여사가 저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꾀병이라는 것이 너무나 티가 났죠. 어머님, 그렇게 아프시다면서 목소리는 정정하시네요. 뭐, 인연이. 민서야. 엄마 아프시다잖아. 준호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준호를 밀치고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래요. 준호 씨, 당신 어머니 아픈 거 나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온 건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이혼 서류 주러 온 거예요. 이혼, 준호와 박 여사, 준이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그래, 이혼. 대신 위자료는 두둑이 받아야겠어요. 당신 어머니와 당신 여동생, 그리고 당신. 세 사람 모두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겁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뭘 잘했다고 위자료를 청구해. 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했냐고.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USB를 꽂았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 다 들어있거든.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여사와 준이가 저를 쫓아낼 모의를 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 우리 몰래 녹음했어? 어머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어머님이 제 한우 세트 밖에치기 한 거, 친척들한테 제 흉본 거, 심지어 어제 꾀병 부리면서 저희 집에 전화해서 행패 부린 것까지 다요. 박 여사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도둑년. 당장 그거 끄지 못해. 그때였습니다. 그만해라, 박 여사.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말 지긋지긋하다. 시아버지는 박 여사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뒤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작은 CCTV 카메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준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내 애미 감시하려고 달아났다. 저 사람이 하도 집안 물건을 훔쳐서 내다 팔길래. 거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는 카메라를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가진 건 내가 준 것의 절반도 안 된다. 진짜 진실은 여기에 있지. 그리고 시아버지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기에는 박 여사가 명절날 일부러 뜨거운 기름 그릇을 제 손등을 향해 기울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경악과 불신으로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는 박 여사가 힐끗 주변을 살피더니 제가 전을 뒤집기 위해 손을 뻗는 타이밍에 맞춰 정확히 제 손등 위로 뜨거운 기름 그릇을 기울이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저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손이 미끄러져서. 박 여사가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재생된 영상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일 접시를 깨뜨렸을 때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비틀거리다 접시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는 제가 비틀거리자 신우이 준이가 제 발을 교묘하게 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제가 준이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접시를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준이 너까지. 준호가 제 동생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준이는 이미 사색이 되어 소파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새언니가 너무 얄미워서. 그냥 살짝. 내 살짝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집안이 이 꼴이 났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숨겨진 진실은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떨고 있는 박 여사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 당신, 아직도 내 동생한테 돈 갖다 바치고 있었더군?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치미 떼지 마, 내가 다 알아. 당신, 저번에 내가 준 집 한 돈, 준호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준 돈. 그거 다 당신 도박 중독자인 남동생 빚 갚는 데 썼지? 민서가 사온 그 비싼 한우 세트도 당신이 빼돌려서 동생한테 보냈더군. 내가 사람 붙여서 다 확인했다.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박 여사가 저를 그토록 미워하고 닥달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가 얄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당신은 민서가 이 집안 재산에 대해 알게 될까봐, 그래서 당신이 빼돌린 돈이 들통날까봐 처음부터 민서를 쫓아낼 생각이었던 게야. 민서가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니까 금방 눈치챌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준이까지 끌어들여서 이 아이를 미친년으로 만들고 싹수노란 년으로 몰아서 내쫓으려고. 박 여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흐흐흐.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 동생이 그것만 해결해주면 다신 안 그런다고 해서.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어머니를, 제 동생을, 그리고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 여사님.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이건 가족이 아니야? 그날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준호는 박 여사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것을 뒤로하고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현관까지 따라 나오셔서 제게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내 아들. 준호를 데리고 멀리 떠나거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속죄의 선물이다.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돈과 함께 미안하다는 세 글자가 적힌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시댁과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회사에 해외 지사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박 여사와 준희가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희는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딸이라며 저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박 여사는 결국 시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도박 중독자 동생과 연이 끊겼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당하는 조건으로 이혼만은 면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준희 역시 시아버지의 노여움을 사 결혼할 때 받았던 집을 도로 내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공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제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만져보았습니다. 천명절의 악몽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아프거나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주어진 시련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준호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당신 후회 안 해? 뭘? 가족 다 등지고 나랑 떠나는 거? 준호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내 가족은? 당신 하나뿐이야, 민서야. 내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신한테 잘할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지킬게. 그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월드에서 저를 구원해 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조용했던 시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이었지만 결국 제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나서는 것은 제 남편, 준호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갈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멍해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가족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국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 지옥 같던 천명절을 통해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아픔의 여운 속에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주 이야기가 들려드린 지옥의 천명절 지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쉽게 상처 주는 말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속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마주 이야기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